안녕하세요 여러분, 넷달바입니다. 어느덧 이 책의 마지막까지 왔네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다음으로 다뤘으면 하는 책이나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쁜 돈이 어떻게 시장을 왜곡하고 부를 특정 계층에게만 집중시키며 대다수 사람들을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다뤄왔죠.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가족의 해체, 그리고 개인의 자유 침탈까지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드디어 이 거대한 시스템의 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겐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헬창 형님과 여동생 남매의 케미가 괜찮다고 해주신 구독자분들이 많아서 오늘도 같은 게스트들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이 둘의 티키타카를 재미있게 들으시면서 마지막 챕터의 내용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챕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마지막 챕터입니다. 이 우울한 이야기의 마지막 편.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배드 뉴스만 있는 게 아니라 구드 뉴스도 있으니 끝까지 제 얘기 들어주세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고통스러운 과정을 스킵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명목화폐가 만들어낸 인센티브 구조의 왜곡으로 인해 경제, 사회, 정치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사고방식까지 망가졌어요. 무엇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기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책을 읽은 여러분은 이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를 한 발짝 뒤에서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원인을 알게 되었고, 해결의 실마리도 찾게 되셨을 거예요. 사람은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죠. 더 나아가 공짜를 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허공에서 찍어낼 수 있는 종이 쪼가리 화폐 시스템이 더해지고 임기제 정치 제도까지 결합하면서 우리 사회는 지금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아껴 쓰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내어 빨리 써버리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또한 무제한적으로 돈을 퍼부을 수 있는 거대한 복지국가는 무분별한 자원의 오할당과 낭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건 단순히 더 많은 화폐가 아니라 더 많은 식량, 더 많은 제품, 더 많은 서비스예요. 그런데 현재의 화폐 시스템은 자원을 엉뚱한 곳으로 낭비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경제적 생산 능력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비싼 물가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치 숨 쉬는 것도 대신해줄 기세로 팽창하는 복지국가로 인해 전통적으로 경제적, 정서적, 교육적 기반을 담당했던 가족의 역할이 점점 해체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맨 아래에서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의 부는 언제나 머니프린터에 가장 빠르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수, 예를 들면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 손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이 현실을 조금이라도 빨리 깨달은 사람들은 부동산이라도 한 채 소유한 덕에 간신히 버텨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 삶의 피폐함은 행복도, 혼인율, 출산율, 자살률 같은 통계 수치에서도 드러나고, 뉴스에서 끊임없이 보도되는 사회적 갈등을 보면 마치 내전에 가까운 수준까지 치닫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 국가 개입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면서 점점 사회를 통제와 감시 사회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당국이 개인의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국가 부채가 너무 높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도대체 진짜 문제는 뭘까요? 단순히 숫자가 높아서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라서 문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부채를 진 사람들이 애초에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식당 주인인데 한 손님이 밥을 먹고 외상으로 계산을 미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손님이 나 이거 안 갚을 거야 라고 선언해 버린다면요? 지금 국가 부채 상황이 딱 그겁니다. 국가가 빚을 내고 있지만 그걸 갚을 계획은 전혀 없어요. 부채가 장부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받을 수 없는 돈인 셈이죠. 채권입니다. 10년 묵은 건데
내 돈 빌려가서 안 갚은 거예요. 금융위기의 본질은 우리가 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장부에 적힌 숫자가 허상이라는 걸 인식하는 그 순간이 바로 위기의 시작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보셨죠? 그때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였나요? 돈을 빌려간 사람들은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고 설령 갚아야 한다고 해도 방법은 3가지뿐이었어요. 화폐를 더 찍어서 빚의 실질 가치를 희석시키거나 그냥 배째라 하고 안 갚거나 아니면 더 많은 부채를 내서 기존 부채를 덮는 거죠. 부채 시스템에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기업들은 어떻게 됐나요? 빚을 청산하고 깨끗하게 정리됐나요? 아니면 파산했나요? 둘 다 아닙니다. 그냥 새로운 돈을 빌려서 새로운 부채를 통해 위기를 덮고 넘어갔어요. 즉,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장부상에 기록하지 않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긴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집이 불타고 있는데 집 멀쩡한데? 라고 최면 걸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거랑 같아요. 아무리 최면을 걸어도 불타버린 집이 저절로 복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손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사회 구성원 전체로 전이된 겁니다. 어떻게 전이됐냐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온갖 부실 채권과 정부 채권을 사줬어요. 말이 채권을 산다는 거지 사실은 국민들의 돈을 강제로 대출해 준 거예요. 즉, 이상한 데 투자하다가 망한 부실 기업들에게 국민들의 돈이 대출로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원래라면 망했어야 할 기업들의 손실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빚이 된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자녀 세대의 빚으로 넘겨진 겁니다. 뜨거운 감자를 이 사람 손에서 저 사람 손으로 넘긴다고 해서 그 뜨거운 감자가 갑자기 차가워지나요? 아니죠. 결국 누군가는 그걸 손에 쥐고 있어야 해요. 이제 다음 단계는 뭘까요? 네, 장부상 손실을 기록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억울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이거 내가 낸 손실이 아닌데? 이상한데 돈 굴리던 사람들, 방만하게 재정 펑펑 쓰던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와 손해잖아? 왜 내가 그걸 분담해야 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산을 미리 확보하지 못해서 통화량 증가만큼 방어하지 못했다면 이미 고통 분담에 일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많다는 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갚을 계획이 전혀 없고 그 손실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문제입니다. 미안한데 동생아, 나 이거 듣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해야겠다. 지금 구제금융 하나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실은 이게 연금부터 시작해서 온갖 정부 정책이 다 똑같은 구조야. 말 많고 탈 많은 연금 이야기 한번 해볼까? 이걸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배를 만들었던 어부 프랭크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겠다. 자, 이제 어부 프랭크도 나이가 꽤 들었어. 슬슬 은퇴 준비를 해야겠지. 은퇴하면 더 이상 고기를 못 잡을 텐데 그렇다고 굶을 순 없잖아? 다행히도 그는 평생 잡았던 물고기들을 다 먹어치우지 않고 일부를 따로 비축해놨어. 그리고 그 비축분 일부를 젊은 어부한테 맡겨둔 거야. 그랬더니 젊은 어부가 뭐라 그러냐? 이 물고기 제가 잘 쓰겠습니다. 대신 그동안 저는 더 성능 좋은 낚싯대랑 그물, 배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저는 나중에 훨씬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빌린 물고기랑 이자까지 충분히 갚아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평온한 은퇴 생활 즐기세요. 이게 딱 연금 시스템에서 흔히 하는 말이야. 연금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기여금 내시면 나중에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듣기에는 그럴싸하지. 근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야. 만약 그 젊은 어부가 기술을 잘못 배워서 낚싯대고 그물이고 배고 뭐고 죄다 허접하게 만들었다면, 아니면 애초에 일은 뒷전이고 그냥 비축해둔 물고기를 모조리 처먹기만 했다면, 그럼 어부 프랭크의 은퇴 생활은 어떻게 되겠어? 없지. 프랭크가 부라고 생각했던 젊은 어부의 약속이 이제 더 이상 부가 아닌 거야. 그냥 헛된 희망이었을 뿐이라고. 자, 근데 여기서 끝이냐? 아니지. 이제 젊은 어부가 어떻게 하냐? 프랭크한테 갚을 물고기가 없으니까 또 다른 젊은 어부를 찾아 나서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자, 당신도 우리 연금 시스템에 가입하세요. 당신이 내는 물고기로 운영되는 거니까 나중에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새로 가입한 어부가 있어. 그럼 그 어부가 낸 물고기가 조금 생겨. 그걸 가지고 프랭크한테 조금이라도 나눠줘. 물론 처음 약속했던 것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지만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거 못 느꼈어? 새로 가입하는 사람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한테 수익을 준다? 이거 폰지 사기 아니야? 나아가 국가가 공인한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언제까지 폭탄 돌리기를 하고 계실 겁니까? 맞아. 딱 폰지 사기야. 그냥 이게 합법적인 폰지 사기일 뿐인 거야. 이 연금 시스템이라는 게 폰지 사기랑 다른 게 뭐냐? 없다고.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 이건 강제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지. 그냥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폰지 사기는 불법이고 국가가 하는 폰지 사기는 합법이라는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가 다 알아서 해준다는 시스템이 뭐였지? 그래, 개인의 자유를 억누르고 자립 능력을 없애버리는 시스템이지. 국민연금 도입 이후로 국민들의 저축률이 급감한 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국가가 알아서 연금 줄 거니까 내가 따로 저축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 거지. 근데 문제는 그 연금에 더 이상 비축되는 자원도 없고 미래를 위한 자본제도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야. 지금 하는 거? 그냥 더 많은 사람을 시스템에 가입시켜서 그 사람들한테서 받은 돈으로 기존 가입자들한테 연금 주는 거야. 이게 지속 가능할까? 당연히 안 되지. 더 심각한 건 생산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연금 수령자는 점점 많아질 게 뻔한데도 이 시스템을 끝내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왜? 정치인들한테 표가 안 나오거든. 이 연금 깎는다고 하면 바로 다음 선거에서 떨어질 테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연금 더 내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봐. 이거 진짜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돈인지 아니면 그냥 또 다음 세대한테 떠넘기는 사기판인지 난 답을 알고 있어. 너도 이미 알고 있지? 이제 프랭크가 믿고 기대했던 새롭게 건조된 고기잡이 어선, 그 배가 가져올 더 많은 물고기? 이미 물 건너갔다. 젊은 어부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자원을 낭비했든 아니면 그냥 무능해서 이를 말아먹었든 결과는 같아. 배는 없고 물고기도 없다는 거지. 그럼 이걸 보는 왕은 어떻게 반응할까? 아이고, 우리 프랭크 불쌍해서 어쩌나. 그냥 냅둬야겠다. 이렇게 한다고? 천만에. 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연금 시스템이 이렇게 박살나고 있는데 그걸 통째로 사들이겠지. 왕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걸 사들일까? 당연히 세금 아니면 새로 찍어낸 돈으로. 그 실패한 연금 비즈니스의 손실을 전 국민이 나눠서 떠안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왕은 그냥 돈을 막 찍어서 퍼주는 게 아니라 프랭크와 그의 가족들이 계속 자기한테 표를 던지도록 유도해야 해. 그러니까 과거의 물고기 값과 똑같은 가치라고 주장하는 새로운 돈을 막 찍어서 주는 거야. 그럼 프랭크는 숫자만 커진 돈 뭉텅이를 들고 이걸로 물고기 사 먹으면 되겠네 하면서 안심하지. 근데 시장에 가보면 물고기 가격이 폭등해 있지. 당연한 거야. 배 만드는 프로젝트는 실패했고 나라에서 잡히는 물고기의 총량 자체가 줄어들었거든. 경제는 자원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건데 왕이 돈을 찍어냈다고 해서 마법처럼 사라진 배가 짠 하고 다시 나타나는 게 아니야. 손실은 한번 났으면 난 거고 되돌릴 수 없어. 중요한 건 예전보다 물고기의 비축분이 사라졌고 물고기도 덜 잡히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더 가난해졌다는 사실이야. 가난해졌다는 사실이야. 이제 좀 노후 대비라고 믿고 있는 수많은 제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기 시작하지? 연금 시스템이 왜 폰지 사기랑 다를 게 없는지 이해되잖아. 근데 이걸 극복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선택지는 딱 3개뿐이야. 첫째, 기술 혁신으로 훨씬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 즉, 생산성을 급격히 올려야 한다는 거지. 둘째, 당분간 모두가 허리띠 졸라매고 굶으면서 물고기를 비축하는 것. 쉽게 말하면 증세나 복지 감축 같은 대중들이 졸라 싫어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고. 셋째,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근면성실하게 일하면서 이웃 나라들과 사이좋게 글로벌 분업을 하는 것. 근데 현실을 보자. 첫 번째 방법, 기술 혁신이야. 언제나 환영이지만 경제가 망가진 상황에서 갑자기 기적처럼 기술이 발전할 거라는 기대를 하긴 어렵지. 두 번째 방법, 정치적으로 완전 쪽박찰 선택이야. 증세를 받아들일 유권자, 복지 감축을 찬성할 정치인, 그런 거 기대하는 건 그냥 꿈꾸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방법, 글로벌 협력? 이거야말로 가장 기대하기 어려운 선택지야. 요즘 세계 돌아가는 걸 보면 알잖아. 국제 정세는 점점 더 블록화되고 있고 글로벌 분업이 아니라 자국 중심주의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 그러면 물가는 더욱더 상승 압력을 받을 거고 사람들의 삶은 더 팍팍해질 거야. 이제 좀 감이 오지? 연금 시스템이든 뭐든 왕이 개입해서 해결하겠다는 것들은 결국 손실을 사회 전체로 떠넘길 뿐이야. 그 결과 나라 전체가 더 가난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다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이제 좀 조용히 해. 내가 얘기할게. 이렇게 허공에서 무제한으로 뿌려대는 종이, 화폐 시스템. 이게 문제의 원인이자 그 자체예요. 돈을 찍어내는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누구나 결국 이 유혹에 굴복하게 되죠. 통화량은 무조건 증가할 것이고 생활 물가도 계속 오를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빚을 끌어다가 자산부터 선점하는 것이 필승 전략이라는 사실을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투자 구루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들이 대단한 비밀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게임의 룰을 남들보다 일찍 깨달았을 뿐이죠. 머니 프린터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심지어 본인이 망하는 일이 생겨도 언제든지 돈을 틀어서 자기 자신을 구제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승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앞에서 말했던 프랭크가 누리는 가짜 안락함처럼 우리 경제 시스템도 자정작용 자체를 말살당하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손해와 손실이라는 건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건 마치 환자가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며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 소리가 거슬린다고 해서 신호를 무시하고 돈을 찍어서 부실 기업을 살려주고 이자율을 강제로 낮춰서 숨통을 틔워준다고요? About the importance of pain in life. Pain is a natural teacher, and you can learn a lot of things via pain, right? You try to pick up a chair the wrong way, you do something the wrong fashion, and the pain is a feedback and it's information. And when you try to cut off the pain flow through anesthetics or steroid shots or cortisone or QE. or QE or an appeal or a lawyer or a bribe or however it is, you avoid paying the price, the consequences for your misstep. 그건 마치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놔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픈 건 그대로인데 고통을 못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병이 낫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병을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할 능력 자체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새로 찍어낸 돈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경제의 자연스러운 정화작용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원래라면 비효율적이고 잘못된 투자였던 것들은 사라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자원이 흘러가야 하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 시스템은 점점 더 썩어가고 망가져가고 그 결과는 더 깊은 불황, 더 심각한 경제적 왜곡, 그리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빚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돌팔이 의사에게 남은 선택지는 뭘까요? 네, 더 강한 마약을 더 많이 투여하는 것뿐이에요. 돈을 계속 찍어내면서 부실한 주체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급하는 거죠.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냥 마약 투여를 멈추면 되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환자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마약을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투여량을 조금만 줄이기만 해도 바로 발작하고 심정지 상태로 가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네, 테이퍼링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란한 금융용어로 대중을 헷갈리게 하지만 속지 마세요. 그냥 돈을 적게 찍겠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멈추는 게 아니라 찍는 속도를 줄이겠다는 거죠. 마약 투여량을 조금만 줄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양적 완화 속도를 조금만 줄여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들 보셨잖아요. PF 부실 기업들, 몇몇 시중은행들 줄줄이 무너지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안 되겠다 하면서 다시 더 많은 돈을 찍어내서 살려줬잖아요. 그럼 마약 투여는 멈출 수 없는 게 분명한데 정부가 세금을 늘리거나 지출을 삭감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만약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표를 못 받고